와중에 도저히 히데키가 갑자기 왜 물러나게 되는 거죠? 엄청난 정치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일단 본인이 공헌을 했던 절대 국방권이 무너진 거고 결국에는 이제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해서 이제 스스로 총리직을 이제 사임을 하게 되는 거죠. 또 그냥 또 운 좋게 또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 뽑힐 수도 있잖아요. 도조 하레비가 와도 어떻게 안 되는 상황인데 하필 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또 아 그래요? 세간의 평가는 정말 찌질의 극치를 한 번 더 기회가 올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이제 레이트 해전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레이트 해전이 이제 코이소한테는 천우신조의 기회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요 상황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통찰력 있게 정말 정보력 뛰어난 미국이 그대로 시점을 바꿔서 보면 얼마나 웃긴 상황이에요. 자, 호주에서 필리핀 해전 결과를 들은 메가더 이 사령관이 야, 그런 일이 있었어? 이거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발동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도 미국이 잘 아시다시피 필리핀 해외 이전에 어떤 루트로 갈 것이냐를 놓고 되게 갈등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합의한 게 따로 가자, 네. 나눠서 가자라고 했는데 이번에 또 그런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데 이번에 어떤 그 문제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필리핀을 점령할 건지 말 건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메가더는 필리핀을 점령하고 싶어 했는데 하죠. 44년 6월 중순에 미 합참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메가더 통보를 해요. 타이완으로 갈 거다. 필리핀 지나쳐서. 아, 통보야? 예. 그리고 줄곧 이제 메가더 편에서 메가더를 나름 이렇게 지원해주고 편을 들어줬던 조지 마셜 참모총장까지도 합참의 계획에 동조를 합니다. 그래서 요새화된 필리핀을 지나서 대만을 친 게 전쟁을 빨리 끝내는 길이고 필리핀을 해방시키는 지름길이라고 하면서 메가더를 설득시키려고 하는 거죠. 당연히 메가더가 거기서 펄펄 뛰죠. 야, 팔팔 뛰죠. 야, 제정신이야? 보통 이러면 컵 집어 던질 타이밍이지 지금. 네, 뭐 다행히 그 자리에 없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마샬 입장에서 얘 선배잖아요, 또 메가더가, 그죠? 그래서 메가더가 하는 이야기가 그건데, 야, 군사적으로도 필리핀 점령 없이 대만인 공격은 불가능하다라는 걸 계속 어필을 하고, 필리핀은 우리 영토잖아. 그거 점령 안 하고 가는 게 말이 돼? 야, 네가 설득 못하면 내가 워싱턴 DC 날아갈게. 그 말을 하게 되죠. 약간 그 메가더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렇죠. 통화였던 것 같은데 네.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네.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정말 위아래도 없는 지비는 그렇지 않잖아요. 아, 그렇죠. 메가더가 마샬 따라야 그렇지. 되죠. 그렇잖아요. 참모총장인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심소령 계시지만 네. 동네에서 친하게 지낸 예를 들어 후배가 학교 후배가 있어요. 네. 근데 앞에 중령으로 와 있어. 참, 설사 제가 그런 처지에 있어도 후배가 상급자가 되면은 열심히 충성하고 그렇죠. 열심히 복무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아니. 그거 딱 됐는데 네. 그때 제가 이제 제일 막내였죠. 네. 30대 중반이었으니까. 근데 신임 교수가 왔대요. 나 막내 끝났구나. 누가 똑똑똑. 들어오세요. 했더니 새로 신임 교수가 온 거예요. 여기 앉으세요. 하고서는 이게 대학 생활이라는 게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중학교 선배야. 어머. 내가 약간 이제 공손하게 좀 더 얘기하다 보니까 친구 형이야. 자리 바꾸시죠. 그래도 미국도 그게 있네. 그렇죠, 예. 이게 뭐 합리적으로 직위상 뭐 이게 아니라 야 너 후배가 야, 예를 들어서 야, 너 몇 기야? 이거 딱 나오면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가 기수 문화가 되게 세죠, 특히 미국보다. 예. 근데 마셜은 웨스트포인트 출신이 출신이 아니지 아니니까. 않습니까? 마셜은 버지니아 그렇죠. 군사학교하고 EMI 출신이고. 예. 다른 경로들이 있는데 네. 그쪽 출신이어서 그 기수는 조금 더 자유로웠다고 해요. 네. 근데 뭐 나중에 아이젠하워도 그렇고 브래들리도 그렇고 이제 그 골치 아프죠. 특히 아이젠하워는 메가더가 부관이었으면 더 심하지. 사실 되게 그런 게 나중에 가면요. 지금은 이제 같은 기수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 미군정이 한국 통치 실패했느냐라는 문건이 나올 때 예. 하지 사령관은 웨스트포인트 출신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근데 메가든 웨스트포인트 출신이고 근데 또 미군정 내에 하지 사령관 밑에 웨스트포인트 출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메가더 라인과 그렇죠. 하지의 라인과 이 사이에 좀 이게 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사실은 그 군이 어느 출신이냐에 따라서 그 차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서양은 그래도 좀 덜 할 줄 알았는데 야, 있어요. 이래서 우리가 국제 정세나 이 외교 정치 이거 배워야 돼.
우리만 맨날 한국은 뭐 혈연지연 뭐 학연 때문에 안 돼. 외국도 그렇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거는 없애야 될 예. 얘기고요. 그럼. 너무 우리만 그렇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 예. 자, 그러면 일단은 메가더 얘기는 잠시 뒤로 미루고 자, 이제 합참부터 시작해서 마샬까지 전부 다 이제 타이완 점령을 먼저 이제 주장을 하고 나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왜 타이완으로 가자고 한 거예요? 일본이 대동아 공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생명선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아니 그놈의 생명선은 도대체 몇 개예요? 일본의 생명선은 이 보르네오, 싱가포르 이 남방 자원지대로부터 물자들 끌어올려서 결국에 본토까지 연계하는 게 핵심인데 네. 이제 마리아나 제도가 다 점령을 당하면서 필리핀에서 곧장 올라가는 이쪽 해상 루트가 이제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은 수송선들은 어디로 움직일 수밖에 없느냐? 이 미군의 폭격을 떠나서 베트남 쪽 해안을 쭉 따라 올라서 남진하해와 동진하해로 살금살금 움직여서 대만과 중국 본토 사이를 빠져나가서 난세이 제도로 쭉 올라가는 이 루트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대만 해요. 그렇죠. 대만 그쪽을 사이를 지나갔고 오키나와를 거쳐서 올라가는 이 통로만이 남았는데 딱 미군의 해군 전략가들이 보기에 이 루트만 끊으면 이제 전쟁은 끝이다. 더 이상 남방자원지대와의 소통은 불가능하고 그러면 일본 경제는 고사될 수밖에 없다. 기름 떨어진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핵심 대만을 쳐야 된다. 누가 봐도 자명한 이치입니다. 어니스트 킹은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마리아나 제도가 우리 손에 있으니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된다. 그러니 마셜도 맞는 말이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메가더는 아니네. 굉장히 거기가 중요한 게요. 19세기에도 이 타이완이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 식민지가 될 때도 굉장히 중요했던 섬이 타이완뿐만 아니라 타이완하고 본토 사이에 있는 작은 섬이 몇 개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중에 일본이 패망한 다음에도 그 섬들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고 6.25 한국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대만 위기가 일어났을 때도 그 섬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건 뭐냐면 그 루트가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렇게 지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감한 이유가 뭐 금문도 마조군도 뭐 맞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만큼 중요한 게 셔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셔먼을 대부분 무시하는데 이게 바로 타이완 앞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콩만큼 중요한 데가 또 셔먼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루트가 굉장히 핵심이고 사실은 킹이 제대로 본 거죠. 그 핵심 루트를. 근데 제대로 봤는데 메가더는 그거 아닌데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메가더가 주장하는 군사적인 이유, 그러니까 필리핀을 점령해야 되는 군사적 이유는 해군이 주장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필리핀도 그 일본으로 이어지는 그 대동맥, 그 주요 생명선을 끊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네. 게다가 메가더는 거기에 하나의 더 이유를 딱 대는 게 뭐냐면 필리핀의 점령 없이는 대만도 점령하기 어렵다라는 논리를 펼칩니다. 저쪽은 중국에서 지원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데 필리핀 점령 안 하면 우리는 어떻게 지원할 할 거냐? 것이냐. 그럼 너희 항공모함으로 해야 되는데 위험하지 않느냐? 약간 이런 논리를 펼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니미츠도 동조를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니미츠도 거기에 대한 반대를 할 수가 없는 그게 자명한 현실이었거든요. 그래요? 네, 대만을 공격하려면 해병대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 육군에 적어도 2개 사단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메가더가 이야기하는 걸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죠. 게다가 메가더는 그 군사적 이유를 다 떠나서 너무나 필리핀을 탈환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그냥 메가더의 본토잖아요, 필리핀은. 네. 아이실 그걸 한숨을 딱 쉬었습니다, 원장님께서. 메가더랑 그 얘기를 한번 해보셨어요? 그거까진 못했는데요. 네. 네, 이게 전쟁을 끝내는데 얼마나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느냐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원자탄의 사용 문제와도 저는 관련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메가더의 명예의 문제, 그리고 또 얘기하겠지만 요 시기가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또 앞두고 있었던 시기라는 문제.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좀 한숨이 조금 나왔습니다. 네. 실례했습니다. 아닙니다. 시기적절한 한숨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 딱 한숨 드는 순간 이건 경험자다. 이때 이 상황을 직접 보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한숨 못 그 쉰다. 뭔가 답답한 마음이 너무 느껴지잖아요, 지금. 네. 우리처럼 글로 읽은 사람은 이렇게까지는 답답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메가더가 화가 났잖아요, 일단. 그래서 나 대통령 찾아갈 거야. 네.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직접 그럼 가요? 안 가게 됩니다. 안 가요. 워싱턴 DC까지는. 사실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직접 이제 본인이 전략계획 회의를 개최를 하려고 하와이로 오기로 결심을 합니다. 하와이. 네. 하와이로 오니까 이제 사실 VIP가 오는 거는 되게 보안 사항이잖아요. 근데 다만 거기에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있고 이제 니미츠한테는 이야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니미츠한테 준비해라. 대통령 간다. 그리고 네가 적절하게 메가더도 초청해라. 근데 처음에 메가더가 니미츠 말 듣고 안 움직입니다.
게다가 킹까지 나서죠. 야, 너 하와이 와야 될 것 같은데? 씨, 내가 바쁜데 하와이 왜 가? 다가 마샬이 또 메가더한테 야 하와이 가야 돼 하니까 그때서야 메가더가 뭔가 심상치 않구나 직감을 하죠. 왜 저런가 이제 알 것 같다. 그렇구나. 중요한 인물이 오는구나. 나도 가야겠네. 근데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 게 네. 영화에서는 네. 그분이십니다. 어르신 오십니다. 뭐 VIP십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어제 뭐라고 진짜로 부르는 게 있어요? 우리는 VIP. 우리는 VIP라고 해요. 네. 혹시 그거 아니에요? 보스? 제가 보는 문서들은 뭐 프레지던트라고 얘기하든지 미스터 프레지던트 아니면 이름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프랭클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름을 근데 대체로는 미스터 프레지던트가 제일 맞는 거 프레지던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루즈벨트가 그 윌리엄 리히, 그러니까 육해군 최고 사령관 참모총장을 데리고 샌디에고에서 중순양함인 볼티모어함을 타고 딱 오죠. 그래서 7월 26일 날 하와이 오아후 섬의 호놀루루 진주만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니미츠가 최고 우전 담당관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행사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딱 대통령 탔던 그 함이 딱 들어올 때 수병들이 앞에 딱 서 있어요. 도열. 네. 그래서 거기 수행을 하면서 대통령이 오는구나 하면서 막발이 울리고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도착해서 모든 장군들이 다 왔을 거 아니에요. 리셉션이 시작이 되는데 메가더가 아직 안 왔어요. 그러면 안 되지. 다양한 썰들이 있긴 한데 메가더가 이미 왔는데 이 사람이 그 리차드슨 중장 태평양 함대 육군 사령관이었던 이 사람 집에 있다가 늦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긴 한데 아무튼 메가더가 대통령보가 늦게 도착하는데 더 드라마틱하게 도착을 합니다. 어떻게요? 그 아주 최고급 그 리무진에다가 삐까뻔쩍한 검정색 리무진 뒷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메가더 특유의 그 항공 잠바 가죽 자켓 딱 입고 그 모자 딱 쓰고 선글라스 메가더가 올 때 또 현병 칼자 에스코트 하는 게가 팍 울리면서 이렇게 오죠. 그러면서 다들 메가더가 오니까 격리를 딱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음악도 연주해주고 그러다가 딱 그게 멈추니까 메가더가 딱 열고 내려가서 뚜벅뚜벅 대통령 앞으로 걸어가는 거죠. 주인공이잖아. 야, 이게 이거 있어. 우리가 예전에 보면 항상 조용필은 마지막에 나잖아. 네. 주인공이야 이거. 네.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박수가 딱 멈추니까 내려와. 이제 윌리엄 리랑 메가더는 좀 친했거든요. 40년 지기래요. 그래서 리가 물어보죠. 야, 너 왜 이렇게 늦었어? 뭐야, 왜 그래 너? 그러니까 메가더가 야, 나 싸우는 사람이잖아. 나 싸우다 왔거든. 할 말 없지. 할 나는 말 없지. 지금 전쟁 지휘 중이다. 사실 이런 말 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네, 리히가 물어본 건 뭐냐면 내가 깜빡 속을 뻔했어 아주. 야, 메가더 장군, 야, 우리 더운데 너 왜 더운 가죽 자켓 입고 있냐? 메가더가 이 말하죠. 야, 나는 하늘에서 날아왔어. 비행기 타고 왔어. 비행기 타고 왔어. 비행기 하늘은 춥거든. 그러면서 나는 싸우고 온 사람이라는 걸 어필하는 거죠. 네, 너희랑은 차원이 달라. 이건 메가더의 성격이나 뭐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절대로 정말 늦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니야. 본인이 늦은 거지.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정치에서요, 누구와 누구의 급, 누구와 누구의 뭐 만나는 시간, 누구와 누구의 만나는 장소 전부 다 중요하잖아요. 그럼 예. 의미가 다 굉장히 담겨 있잖아요. 중요하죠. 그럼요. 그래서 워딩 하나를 가지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때 당시에 루즈벨트가 데리고 간 사람들의 정도면 어느 정도의 느낌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굉장히 최고를 중요한 데리고 간 모든 거죠. 지금 군에 네. 제일 중요한 사람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루즈벨트한테는 굉장히 중요했던 시점이에요. 근데 이때 벌써 네 번째 선거를 하는 거죠. 그렇죠. 44년 말에 이제 선거가 딱 돼 있는데 건강 이상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루즈벨트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사실은 주치 얘기는 이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대중들 앞에서 내가 이상이 없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고 특히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지금 전쟁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쟁의 책임자인 장군들하고 딱 가가지고 거기서 내가 건강한 모습을 딱 보여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탔을 가능성도 있네요. 예, 이렇게 원거리도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루즈벨트하고 메가더 안 친해요. 네. 사이가 아주 안 좋았죠. 예. 해임. 악연도. 네. 악연도. 예. 그럼 메가더 장군은 뉴딜 정책 별로 안 좋아했어요. 거기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뉴딜을 하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군사 재정을 줄이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했던 게 메가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이가 안 좋은데 지금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반대하는 세력들하고의 좀 길을 꺾거나 이쪽하고 예의가 되는 걸 좀 보여줘야 되겠다. 네. 거기다 그 당시에 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혹시 또 메가더가 나오는 거 아니야? 전당대회에서 메가더를 네. 하려고 엄청난 움직임들이 있었거든요. 공화당 쪽에서 그 정도로 메가더가 지금 현재 선거에 영향력 있는 인물이에요?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네. 정보들 다 듣고 왔구나. 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메가더 보좌관인가 쓰는 거 보면 항상 메가더가 했던 얘기가 니네가 알아서 자리를 만들어주면 난 거기 가서 앉을게. 그럼 난 대통령이 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물론 루즈벨트가 전쟁 지도자로서 강한 어떤 전쟁 지도자로서의 그걸 국민들한테 어필하고 싶고 사선에 대한 그런 것뿐만 아니라 건강 이상설도 부식시키려고 했는데 왜 하필 킹이나 마셜을 빼고 리히를 데려갔나 니미츠와. 예, 그러니까 결국 마셜은 루즈벨트가 없을 때 대리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마셜을 엄청나게 믿었죠. 근데 킹을 왜 안 데려갔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는 메가더랑 킹의 사이가 안 좋거든요, 매우. 그러니까 루즈벨트도 나름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메가더랑 37년 후에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적절하게 메가더랑 타협하겠다라는 그 생각이 있어요. 그러네. 저는 조금 궁금했거든요. 네. 아니 그래 뭐 필리핀 작전을 수행하겠다는 메가더가 고집 부린다고 해서 대통령이 네. 디미치를 데리고 하와이로 배 타고 올 정도로 그렇게까지 하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선거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었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절대 붙어서도 안 돼 타협을 무조건 할 거야라는 밑바탕을 깔고 온 거네요 이미. 네. 그리고 메가더도 이제 처음에는 안 가려고 하다가 대통령이 온다는 이야기에 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메가더도 대통령의 길을 눌러놔야지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 그리고 되게 기분이 나빴던 부분이 메가더가 본인이 갔는데 하와이에 이제 2대밖에 없던 리무진 중에 빨간 리무진 말고 검정 리무진은 대통령이 쓴다고 하니까 빈정이 확 상하면서 야 대통령이 본인의 정치 어떤 선거 유세에 날 써먹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기분이 나빠했다라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메가더가 직접 루즈벨트를 만나고 루즈벨트 안색을 보아하니 이 사람이 오래 못 갈 것 같구나 하면서 속으로는 약간 치근한 마음도 좀 느껴지면서 메가더가 적절하게 루즈벨트랑 화기애애하면서 뭔가 마무리가 잘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아, 그래서 도착한 날 바로 회의를 안 하고 다음 날 회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부대들 다 점검을 한번 돌아다니고 그 다음 날 28일 날 또 회의를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회의인 거죠. 근데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네. 사실 태평양 전쟁 자체가 네. 펄하버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 대통령이 네 번째 나 이번 마지막이다 전쟁 끝내겠다라고 하면서 펄하버에 가서 네. 제일 핵심적인 장군들하고 만난다라는 거는 네. 상식적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지금 루즈벨트가 가운데 있죠. 그다음에 네. 오른쪽에 메가더가 앉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담화를 나누고 있죠. 그런 다음에 좀 화기애애 보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니미츠가 먼저 대나무로 만든 지휘봉을 들고 브리핑을 하기 시작을 네, 네. 합니다. 그래서 리히가 앉아서 이제 루즈벨트 쪽을 좀 보고 있죠. 네네. 이제 니미츠가 했던 이야기는 이따 다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메가더가 순번을 이어받고 브리핑을 합니다. 자세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요. 이제 네. 하시면서 유심히 보십시오. 네. 이제 삐딱하게 손 놓고 와, 하고 진짜. 있어요. 브리핑하는 와, 건지 자세가 바지 뭐 하는 건지. 주머니에 손 넣고 누가 대통령이 누가 장군인지 잘 모르겠어. 손보고 계셔 지금 네. 루즈벨트는. 네. 안색이 안 좋으시네. 안 좋죠. 예. 니미츠가 했던 요지는 뭐냐면 미국의 목적은 일본을 굴복시키는 거다. 따라서 침공은 해군이 맡아야 된다. 주로 이제 킹의 논리를 대변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논리적으로 볼 때 가장 빠른 길로 가야 한다. 그래서 메가더가 민다나오의 비행장을 건설해서 필리핀에 있는 일본의 비행장을 일본군을 무력화시켜 놓고 필리핀의 나머지 섬들은 그냥 지나쳐서 니미츠가 내가 이끄는 함대가 타이완을 공격하는 게 맞다. 그래서 육군에 2개 사단을 달라 이렇게 브리핑을 합니다. 이때 그런 다음에 이제 메가더가 바통을 넘겨받죠. 메가더가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나요? 필리핀을 필리핀. 가리키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만 합니다. 필리핀을 공격해야 된다.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도덕적 의무를 지고 있다. 라는 그냥 다른 이야기 안 해요. 도덕적 의무가 있다 이 말하고 그냥 끝냅니다. 되게 간단하게.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물어봐요. 메가더 장군. 그런데 루즈온 섬 공격하면 우리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그거? 그러니까 메가더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손실이 크지 않을 거예요. 멍청한 정면 공격은 오직 평범한 지휘관이 한다. 각하의 지휘관들은 그렇게 평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커다란 손실을 초래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은근히 누구 디스하는 거예요? 누구 디스하는 것 같아요? 킹? 해군, 해병대 디스예요. 그렇죠. 그렇죠. 니미츠가 그 말 듣고 그렇죠. 꾹 참고 있죠.
아니 근데 그 얘기까지 했다 그러죠 거기서. 네. 41년에 해군이 그렇게 무능력하게 무너지지 않았으면 필리핀 우리 떠나지 않았을 거다. 그렇죠. 네.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네. 자존심 박박 긁은 거죠 사실. 그러니까요. 네. 앞에서도 그 반박할 수 없는 반박하면 내가 멍청한 지휘관 되는 느낌 있잖아요. 네. 멍청한 지휘관은 그렇게 한다라고 하니까 그럼 피해가 클 거라고 얘기하는 순간 멍청한 지휘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 자리에서 사실 니미츠도 동조를 좀 한 게 대만을 공격하기 전에 필리핀을 공격하는 게 의미 있다라는 거에 대한 동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회의 끝나고 이제 점심을 먹고 루즈벨트랑 메가더가 단둘이 좀 리무진 투어도 약간 하다가 메가더는 이제 그 길로 떠납니다. 오. 먼저 가버려요. 그런 다음에 그 오후에 했던 게 지금 영상에 보면은 이제 루즈벨트가 다른 장군들을 데리고 투어를 하는 장면들이 이제 영상에서는 쭉 나오는 거죠. 메가더님이 갔고 그 옆에 이제 리희랑 그다음에 리차드슨 중장 앞자리에다가는 곰리 중장을 태우고 이제 투어를 떠나는 모습인데 저기서 어딜 가냐면 이제 카하나만의 육군 정글 훈련소를 지금 방문하는 모습입니다. 28일 날 점심 먹고 13시 50분부터 한 2시간 반 동안 저길 가는 거예요. 근데 네. 심지어는요. 네네. 에스코트 하면서 서서 자동차 타고 간 분도 어르신이야. 그래서 저기서 이제 훈련 소장이 윌리엄 대령이었는데 저기서 또 누가 옆에 나오냐면 하지 소장이 저기서 나옵니다. 아, 24분단. 그거 몰랐어요. 네. 오. 여기 많은 미국 장군들이 다 모여 있는 거죠. 필리핀 들어갈 때 사실 하지 24군단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네, 이때 이제 그 전에 이제 임명을 받아서 아, 와서 또 이제 제가 내년 3월 말에 하와이에 회의 있어서 가거든요. 네네. 꼭 가봐야 되겠는데요. 하나만. 네, 카하나만 꼭 제가 적어놨다 가겠습니다. 네네. 원장님 제가 서서 에스코트 해드릴 테니까. 근데 메가더의 아까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누가 설명 안 해줘도 그의 성격이나 어떤 네.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나 이게 그냥 눈에 보이네요. 그러니까 나는 루즈벨트하고만 말해 이런 느낌. 와. 근데 확실히 카리스마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메가더 장군은 저는 이 정치인적인 기질이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 중에 네. 하나가 이 필리핀은 메가더의 굉장히 이건 군사적인 게 아니고 정치적인 부분이거든요. 내가 떠났고 난 돌아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돌아올 것이다라는 걸 보여줘야 내가 나중에 대선을 나가든 뭐를 하든 간에 내 입지를 딱 보여줄 건데 근데 타이완을 먼저 치자고 정확히 알고 가는 거죠. 네. 그리고 메가더도 루즈벨트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부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아킬레스건을 나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강조했던 게 필리핀 탈환은 우리 미국의 위신과 명예가 걸려 있는 일이다. 그 도덕적 의무다. 각하도 그거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물론 루즈벨트도 그 당시에 메가더를 정치적 라이벌로서 이제 되게 부담스러워했던 부분이 있고 메가더가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타이완하고 필리핀은 비교할 수가 없다. 각하가 필리핀 공격 안 하면 그 후폭풍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니까 약간 선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계속 유도를 하는 거죠. 그 영린을 이제 툭툭 건드리는 거. 게다가 워낙 필리핀이 지금 항전, 일본에 저항하는 그 이미지로 유명해졌잖아요. 필리핀이 자체가. 네. 메가더도 그렇고 필리핀에서의 엄청 미국의 중요한 6개월간의 그- 저항이 미국이 끝까지 우리가 버텼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 자체를 국민들이 갖고 있는데 이런 필리핀을 우리가 능력이 있는데도 해방을 안 시켜줘? 다시 차지 안 해? 이거는 엄청나게 큰 타격인 거죠. 그러면 앞에서 말하는 건 사실은 좀 이렇게 딱딱하고 네. 약간은 불편할 수도 있는 거지만 네, 그렇죠. 둘이 있으면 또 그러잖아요. 네. 에이 알면서 그래요. 뭐 이런 거 이제 할 거 아니에요. 그 둘이 같이 투어를 떠난 게 그것 때문에 간 거 아니에요? 길게는 안 가고 잠깐 돌았다는 것 소리고 심지어 투어 떠났다는 거는 공식 문서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루즈벨트 라이브러리에 보면은 그 일정이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근데 거기에 메가더랑 투어 떠났다는 내용은 공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이상했어요. 그 얘기들이 있길래 네. 이게 하와이에서 나온 공식적인 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얘기는 없어요. 없습니다. 투어 네. 떠났다는 얘기는 없어요. 다만 이제 메가더 자서전들에 보면은 뭐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었다라고 했는데 저는 또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 부분들이 좀 이용한 게 포장돼 아닌가. 있는 네.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생각 들어요. 들어요. 다만 이제 그 전에도 리셉션도 있었고 약간 되게 사적 캐주얼하는 회담들이 되게 많이 메가더랑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이에 메가더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 이제 메가더를 다루고 있는 많은 책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추측을 해보자면 사실 28일 날 점심 시간이 1시간이에요. 근데 메가더가 그때 떠나잖아요. 그래서 떠날 때 루즈벨트가 뭔가 배운 겸 해서 이렇게 해준 게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네. 루즈벨트는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잖아요. 아 그렇죠. 만약에 이 네. 결정이 메가더 쪽으로 갔다, 이건 둘이 투어 한 거야. 갔죠? 그렇게. 어? 갔습니다. 네, 뭐. 필리핀으로 가기로 해요? 네.
둘이 투어했어. 새로운 우리가 또 논문을 하나 써야 되겠는데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루즈벨트는 정치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트루만은 걱정 안 하고 하다가 부닥쳐가지고 결국은 네. 메가더를 해임을 시켰잖아요. 근데 루즈벨트 입장에서는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여기서 지금 메가더하고 부닥쳐가지고 이득을 볼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메가더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에는 1951년에 메가더 장군이 했던 것처럼 돌아가가지고 어떤 언론 플레이 할지 몰라요. 내가 원래 이렇게 해서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루즈벨트 대통령이 결정 안 해줘가지고 타이완 가는데 봐라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날지 한번 봐라.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큰 타격을 받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메가더가 거기 가면 7천 명의 포로가 있고 1,700만의 필리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 그거 배신할 거야? 그거 배신하면 미국 사람들이 당신 좋아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뭐 방법이 없는 거죠. 네, 되게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미국 네. 포로들도 지금 있는 상황. 네. 도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거. 정치적 타격이 있는 거죠. 미국의 진로가 필리핀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루즈벨트가 이후에 다시 처칠을 만난다면서요? 여기도 퀘벡입니까? 네, 그래서 2차 퀘벡 회담이 이루어지고요. 이게 이제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네네. 2차 퀘벡 회담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때도 역시 우리 이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칠의 관심은 역시 유럽입니다. Germany first. 네, 그러니까 사실 유럽 얘기하러 왔고 저희가 지금 하와이에서의 회담을 얘기하자면 이때가 노르망디 상륙 작전하던 때하고 겹쳐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중요한 시기네. 예, 본격적으로 처칠은 유럽 문제를 좀 빨리 해결하자 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이제 독일을 어떻게 비무장화 시킬 거냐, 뭐 어떻게 독일을 점령할 거냐, 그다음에 영국에 대해서는 이 무기대여법에 의해서 어떻게 마지막에 또 도와줄 거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제 일본과의 전쟁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전격전으로 해서 끝내겠다라는 얘기를 거기서 또 얘기를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양쪽에서 전쟁을 끝내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이제 2차 퀘벡 회의에서 이제 하게 되죠. 2차 대전을 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쟁사를 하면서 항상 이쪽 얘기 쭉 정리를 하면서 머릿속에 어느 정도는 있는데 역전다방하면서 처음으로 양쪽 전선에 대한 이해와 시기가 정립이 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와, 확실히 이게 넓게 보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저희는 깊게도 보잖아요. 근데. 넓고 깊고 막 재밌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이제 루즈벨트하고 처칠하고 만나면서 루즈벨트가 사실 처칠한테 할 말이 좀 많았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하고 나서 금방 독일이 무너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루즈벨트가 8월 결산 보고서를 받아보니까 생각보다 미군의 피해가 어마어마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6월 달에 노르만디에 상륙했을 때 미군의 전차 피해가 미군이 격파된 전차 수가 167대밖에 안 됐습니다. 6월 달에. 근데 8월 달에 보고를 받아봤어요. 557대가 나온 거예요. 와. 처음에 미군이 무슨 생각을 했냐. 서부전선에 독일군 타이거 뭐 판터 전차 없다. 다 동부전선 가 있기 때문에 없다. 여기 지금 전차도 없다. 독일군 전차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미군이 무슨 계산을 했냐면 노르만디 상륙 작전하고 베를린까지 가는 동안에 우리 미군 전차 부대의 월간 손실률은 7% 미만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나온 거 보니까 월간 전차 손실률이 21%. 와. 3배야. 예.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문제. 전차가 격파되더라도 전차변 생존율이라는 게 따로 있잖아요. 통계가 나오는데 전차변 생존율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1944년 9월 달부터 미군이 무슨 문제에 시달리냐면 전차병이 보통 셔만 전차 같은 경우에 5명이 타거든요. 4명씩 타요. 전차병 숫자가 부족해가지고. 그 다음에 행정병까지 끌어서 전차병으로 집어넣는. 영화 퓨리에 잘 나오잖아요. 예, 이런 사태가. 예. 퓨리 정말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상보다 유럽 전선에서 미군의 피해가 큰 거예요. 그래서 루즈벨트가 처칠한테 얘기합니다. 뭐라도 해봐라 지금. 영국군이 더 많은 역할을 유럽 전선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정된 게 마켓 가든 작전. 마켓 가든 작전이라고 대규모 공수 작전을 이제 영국이 하는데 대차게 말아먹죠. 영국이. 당시에 뭐 노르망디에서 이렇게 말아먹은 이유는 네, 독일의 좀 예상을 뛰어넘는 반격이 좀 컸죠. 맞습니다. 네. 원래는 동부전선에서 그 다음에도 소련이 하계 공세가 예상돼 있어갖고 독일군의 주력이 동부전선에서 안 움직일 줄 알았는데
노르망디 상륙이 벌어지고 나서 히틀러가 동부전선에 배치돼 있던 수많은 전차부대들을 다 서부전선으로 가 이렇게 해버렸죠. 그 바람에 서부전선은 8월까지 어떻게든 틀어 막았지만은 그 뒤에 소련의 하계 공세에서 정말 탈탈 털리고 말죠. 사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해도 시청자들이 엄청난 기대감을 갖을 거예요. 드디어 독서전 나와. 가슴이 뛰는 얘기입니다. 얘기가 나올 때마다 엄청난 스펙타클한 사건들이 많아가지고 일단은 그거는 이제 뒤로 잠시 묻어두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저런 회담을 할 때 항상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당시 미국과 영국이 연합참모회의를 계속하고요. 근데 이제 수뇌부끼리 모이긴 했지만 군에서 또 우두머리들끼리 또 모여서 어떻게 이제 작전을 짤 건지 전략을 어떻게 짜고 어떤 군사 작전들을 할 건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졌고 태평양 전선에서는 저기서 결정된 게 루존을 공격하고 이오지만을 공격하고 오키나와 공략이 결정이 됐고 저기서 또 결정이 된 게 레이트에 대한 결정이 저기서 또 됩니다. 그 옥타곤 회담의 밑에 있던 연합참모회의에서. 자 그러면 메가더 니미츠 사실은 하와이에서 니미츠가 메가더 때문에 아유 정말 바득바득 이를 갈 만한 상황이었는데 합동 작전을 해야 돼요 일단은. 그런데 필리핀에 수천 개의 섬이 있어요. 네. 왜 하필이면 레이테일까요? 요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우리 필리핀 못 갑니다. 의외로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차후 작전을 위한 교두보 발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 차후 작전이라 하면 루존을 공격하는 거, 네. 그 다음에 중국 해안을 또 공습하는 거, 그 다음에 타이완 같은 어떤 그런 섬을 공략하는 게 차후 작전입니다. 네. 그러면 그 교두보를 마련을 해야 되겠죠. 근데 한번 필리핀 지도를 한번 보시죠. 네. 필리핀은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제일 위에 루존 섬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비사야스가 제도들이 쭉 있고 그 밑에 이제 민다나오가 있습니다. 즉 루존과 민다나오 사이에 허준 MC님께서 좋아하는 세부가 들어있는 네, 막탄. 비사야스가 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다나오보다도 비사야스 제도를 장악을 하면은 당연히 차후 작전에 대한 항공 지원이나 이런 보급이나 이런 게 더 좋지 않겠어요? 더 위에 있으니까. 즉 도약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하필 또 필리핀 섬 중에 딱 가운데에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다면은 왜 저 비사야스에 있는 수많은 섬들 중에서도 하필 또 레이테일까? 네. 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레이테 섬은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민다나오에 비하면 한 1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네. 그렇지만 비사야스에서도 나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필리핀 중심에 일단 위치해 있고 네. 특히 이 레이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저기에 평탄하고 비옥하고 넓은 레이테 밸리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옅은 부분이 평지인 거군요. 엄청난 큰 평지가 네, 있어요. 굉장히 크네요. 즉 저 말은 뭐냐면 루존 섬을 공략할 수 있는 대규모 작전을 지원할 수 있는 주요 비행장과 보급 기지와 그 다음에 차후 군사 기지를 만들 수 있는데 너무나 좋다라는 거죠. 다른 비사야스의 섬들을 보면은 거의 산악지대가 대부분입니다. 네. 저런 어떤 큰 공간이 별로 없어요. 네. 게다가 더 또 좋은 건 뭐냐면 상륙 작전을 해야 되잖아요. 네. 상륙 작전을 하기 위해 엄청난 넓은 어떤 해안선이 펼쳐져 있습니다. 대규모 부대가 상륙하기에 매우 좋은 지형 요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레이테에 상륙한다는 것은 사실 메가더 같은 경우는 이미 44년 초반부터 저기가 만약 우리가 공략한다면 적절할 것이다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네. 사실 제가 보니까 레이테 진공 작전을 미군이 처음에 계획한 게 네. 진공 작전을 12월 20일로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걸 제가 좀 이야기 드렸어요. 예. 근데 2달이나 앞당겼단 네,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앞당겨졌는가? 네. 그러니까 원래 레이테의 진공, 그러니까 즉 최종 목표는 필리핀 공략이잖아요. 그러니까 필리핀 공략은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네. 첫 번째가 레이테 공격을 하기 위해서 민다나오 남쪽에 사랑간이 많이 있습니다. 네. 거기를 먼저 공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민다나오를 장악하고 레이테를 공격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11월 원래는 22일 날 레이테에 상륙을 하겠다. 그런 다음 레이테에다가 이제 기지 만들어 놓고 필리핀을 이제 공습하겠다. 루존을 공습하겠다. 그런 다음 루존을 공격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하와이에서 메가더가 루즈벨트를 만나면서 암묵적인 이제 동의와 지지를 얻게 됐고 메가더가 이제 딱 구체화시키는 거죠, 계획을. 그래서 나는 12월 20일 날 육군 5개 사단을 레이테에 상륙하겠다. 이걸 네. 마샬과 합의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합참에서 9월 8일 날 이제 계획이 내려와요. 일주일간 검토를 하고 오케이 메가더 좋아. 12월 20일 날 레이테 공략해. 대신 우리가 합참이 지원해 줄 거는 해군을 풀로 가동시켜 주겠다. 당시 이제 메가더의 사령부가 이제 뉴기니 홀란디아에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매우 좋아했죠. 이제 드디어 내가 12월에 레이테를 공략을 한다. 그런데 그 시기가 땡겨집니다. 그러니까 2달이나. 땡겨지게 된 게 원장님께서 설명했던 2차 퀘벡
회담, 옥타곤 회담에서 땡겨지게 됩니다. 루즈벨트와 처칠이 얘기한 이후에 예, 거기서 연합참모본부가 이야기를 해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냐면 첫 번째 레이테를 10월 20일 날 공략해라. 2달을 땡겨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루존을 12월 20일 날 공격해라. 타임 테이블이 훨씬 어떻게 됐어요? 앞당겨졌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결정이 내려졌냐면 레이테를 공략하기 전에 하려고 했던 민다나오 공략, 즉 얍, 탈라우드, 그 다음에 사랑가니만 공략을 다 취소해라. 바로 어디로 가라? 레이테로 가라라는 명령이 내려지죠. 메가드 입장에서는 좋지 뭐 나야. 거기에는 어떤 이유들이 있었냐면은 메가드는 사실 이제 사랑가니만의 공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거기를 확보를 한 다음에 레이테를 공략할 걸 생각했지만, 근데 합참이나 이제 이런 결정은 어떻게 내려졌냐면, 야 해군 상륙전 규모가 너무나 충분해. 그러니까 너 동시 공격도 가능해. 라는 이야기까지 해줍니다. 네. 거기에 이제 헐시 제독이 내가 이제 9월 달에 일본군하고 싸워 보니까 일본군 공격기들도 매우 약하고 일본군 전력이 너무 약해. 그래서 너 이제야말로 지금 필리핀을 공략할 지금 딱 좋은 타이밍이야. 굳이 민다나오 안 가도 충분히 레이테에 그냥 공격이 가능하겠다라는 걸 조언을 계속 해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해군에서 메가더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네. 너 바로 레이테에 갈 수 있어라고 하면서 충분한 어떤 해군의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메가더가. 그래서 날짜가 당겨진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필리핀은 우기도 있고 건기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기가 6월부터 10월이고 건기가 뭐 한 11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네. 사실 우기 건기가 이 작전에 영향을 미쳤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미국은. 워낙 풀이니까. 건기에서 우기로 앞당겨진 거잖아요. 타이밍을 놓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사실은 그때 당시에 미군은 워낙 이 규모가 크고 그랬었으니까 네네. 그런데 사실 우기의 필리핀을 가보면 네네. 와 이거 참 정말 안 좋구나 이거 많이 느끼거든요. 네. 바닥 다 진창되고 막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결과는 쪽이 나중에 이야기지만 나중에 상륙했던 미군이 고생을 많이 하죠. 예, 우기가 찾아오면서. 다만 이 상륙 작전에는 그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이 전쟁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인 거죠. 게다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타임 테이블을 앞당긴다. 게다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마리아나 해전에서, 필리핀의 해전에서 일본군이 큰 타격을 입었잖아요. 그 타격을 만회할 기회를 주지 않겠다. 재건할 시간을 네, 주지 항공 전력을 재건할 시간을 주지 않겠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일본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시기에 무려 700척에 가까운 네. 대함대를 이끌고 레이테만으로 두둥둥둥둥둥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효과는 뭔가요? 그렇게. 근데 재미있는 건 일본군도 이때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은 미군의 공격 시점이 12월 말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정대로라면은 일본군 예측이 맞아떨어지는 네.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시야에서 가능한 최대한 회로를 돌려봤더니 그건데 그렇죠. 미국은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예, 근데 미국이 퀘벡 회담 이후에 2달을 앞당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본군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건 청천벽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레이테만 공격은 기습이죠. 네. 시기 면에서도 그렇고 규모 면에서도 훨씬 더 큰 일본에게 있어서는. 네. 근데 이 어마어마한 물자와 이 인원과 이 장비들이 이제 실려서 저 넓은 평지로 가잖아요. 와 엄청나다 진짜. 아, 저게 이제 레이테 앞바다에 지금 몰려오고 있는 미 수송 선단의 모습입니다. 네. 낚싯배입니까? 정말 어마어마하다. 이게 저기 9월 1일 시작되면은요 그 천수만에 네. 쭈꾸미잡이 배들이 엄청나게 모여드는데 그것과 비교해도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많네요. 저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저게 쭈꾸미 배 한 100배 정도 돼요. 야. 저는 진짜 놀라운 게 노르망디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긴 준비를 하잖아요. 네, 네. 근데 레이테는 어떻게 저 짧은 시간에 저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근데 아무래도 노르망디를 할 때는 네. 독일과의 싸움이라는 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많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독일이 어떨까 막 이런 고민을 하게 되지만 여기는 이미 지금 몇 차례 전투를 하고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상되는 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네. 예, 그런 부분에서 네. 오히려 유럽보다는 작전을 짜기는 조금 더 편한 네.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어요. 해안 방어망이 훨씬 약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이 덜했죠. 네. 거기에 하나만 더 하자면 아까 제가 왜 메가더가 회심을 지었냐라고 했을 때는 메가더는 이미 레이테의 사정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게릴라들을 통해서 그 정보를 수속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가든 저기는 충분히
상륙해서 함락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레이테 오케이입니다. 보고 받았구나 이미. 그러니까 메가드한테 중요한 거는 해군이 풀로 가동을 해서 지원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칠함대를 본인이 쓸 수 있는데 칠함대 이외에도 니미츠가 직접적으로 도와주느냐 안 도와주느냐 관건이었는데 그것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죠. 뭐. 이때 이거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 무렵에 보면 양국의 항공기 생산 능력의 차이가 보일 수 있는데 44년 한 해만 놓고 봤을 때 일본군이 생산하는 항공기가 28,000대예요. 미국은 10만 700대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더군다나 이런 숫자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이는 더 커져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실전에서 붙었을 때는 이게 완전히 뭐 상대가 안 되는 게 돼요. 저도 더 놀라운 거는 사실 육군에서는 계획은 12월 말로 생각을 했고 네. 상부에서 2달 땡겨 하면은 통상적인 사람이라면 나 준비 안 되는데 약간 그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메가더는 가능해. 그만큼 미국이 충분히 맞아요.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동원한 병력이 미군의 육군의 육군입니다. 식스 아미가 20만 명을 상륙을 시키는데 여기서 그 물자랑 보급품, 함재기 그걸 가득 실은 어떤 수송 선단 규모가 700척이라는 거는 와 진짜 그거를 단시간 내에 저렇게 빨리 준비해서 갈 수 있을까? 역시 천조국 그 당시엔 천조국은 아니었지만 위력이 어마어마하다. 근데 저렇게 엄청나게 많은 병단을 이끌고 상륙 작전을 하려면 정말 계획이 치밀하지 않으면 자기네들 배끼리도 부딪히거나 병목한 아니, 상태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이때 당시 컴퓨터가 없었다니까요. 네. 컴퓨터가 없는 거니까 전부 다 이거 뭐예요? 어떤 화물이 어떤 배에 실려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전부 다 선으로 사람들이 계산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배가 가서 물자를 하역하고 언제까지 돌아오는 걸 전부 다 머리로 계산. 그러니까 최 박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계산한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를 봤을 때 미국은 최 박사님이 한 1000명은 있을 것 같아. 자, 허준 씨 계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명확합니다. 네. 최 박사님 같은 사람을 고용합니다. 그건 아니고 우리가 미국의 전쟁을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이걸 회계사들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열심히 짠 분들이 회계사들이에요. 최 박사님 회계사 자격증도 있으시지 않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저는 회계가 별로 적성에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딴 겁니다. 아, 그렇지. 낙방한 적도 있습니다. 와, 봐봐, 우리랑은 말이 달라. 낙방한 적이 있대. 우리는 합격한 적이 있는데 이쪽은 낙방한 적이 있어. 와. 좀 너무 편안하게 한번 작전 흐름 들어보죠. 네. 크게 보면은 미국이 이 레이테만에 상륙하기 전에 먼저 한 것이 당연히 아직 남아있을 일본의 방어 역량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네. 그래서 9월 달부터 이 미국의 거대한 2개의 함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홀시 제독의 제3함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킹케이트 제독의 7함대가 동원이 돼서 이 필리핀 주변의 일본군 기지들을 아주 하나하나 짓밟아줍니다. 완전히 그냥 원 딱 그려놓고서는 싸그리 다 공격하네요. 네, 9월 달에 일단 팔라우와 모로타이 이 양섬에 상륙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먼저 깨끗이 청소를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해군 항공모함 기동부대가 가서 저 오키나와부터 대만 남쪽의 수많은 필리핀의 항공기지들을 차례차례로 다 밟아줍니다. 이미 얼마 남아있지 않은 일본군의 항공력을 약화시키는 작전을 먼저 수행하기로 했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정리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10월 20일에 레이테만의 대규모 상륙부대가 투입이 돼서 레이테를 점령을 하고 여기를 2달 동안 착실히 다진 다음에 루존섬으로 진격하는 이 3단계의 흐름으로 진행하기로 합니다. 그냥 뭐 이 작전과는 상관없지만 류큐 왕국이잖아요, 오키나와가. 네, 류큐. 거긴 좀 불쌍하네요. 왜냐면 1800년대에 일본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일본으로 강제적으로 이제 합병이 된 건데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미국이 우리는 별거 한 거 없는데 근데 와가지고 폭격을 엄청 때린 거잖아요. 허준님 더 나중에 비극이 펼쳐집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오키나와는 일본 역사 교과서 논쟁이 처음 시작된 곳이에요. 예,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거기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1971년에 이 반환될 때까지 국적이 없습니다. 네. 예, 45년에 전쟁에서 일본이 패한 다음부터 11년까지 국적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 살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희가 그 부분을 나중에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키나와 전투를 할 겁니다. 네. 벌써부터 편수 늘어나는 소리가 쭉 들리네요. 정리가 끝났으면 레이테 상륙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일본의 항공력이 안 그래도 지금 위태위태한데 더 약화시키는 소동이 있었다면서요? 네.
다바오 오보 사건입니다. 이제 홀시 대장 예하의 미 기동부대가 예비 공격을 했는데 현지든 사령부가 그래 무조건 다 철수해. 철수를 해요? 이때 또 등장한 인물이 유명한 겐다 미노루죠. 네. 겐다민으로. 첫 번째는 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가미가제의 힘을 빌리자는 겁니다. 거의 1000대 항공기를 투입합니다. 정말 박박 긁었네. 어마어마한 아니, 그리고 전력을 그때가요. 박박해서. 일본의 비행기 헌납 운동이라는 걸 할 때예요. 네. 일본의 비행기 헌납한다고 엄청난 거액들을 헌납하고 할 때가 이때입니다. 아, 이걸로 비행기 만드세요. 이렇게. 네, 네, 네. 제가 눈이 가는 게 사실 많은 분들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저 책들 디스플레이 아니냐 본인들이 가져오신 건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어떤 식으로 좀 책을 그리고 자료를 가지고 다니시고 보관하시나가 궁금하다 이런 분들이 많아서 한 분씩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제가 하는 거는 국제정치 쪽 측면에서 보고 있으니까 이제 국제정치 쪽 측면에서 제일 많이 보는 책 해가지고 이게 이제 메이저 프로블럼스 인 아메리칸 포린 릴레이션인데 이게 이제 미국 역사의 시리즈로 쭉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이제 거기에 주요 쟁점들을 정리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를 기본적으로 인문서로 해서 이제 미국의 대외 정책 볼 때 제일 많이 보는 거고, 요 책은 이제 뭐 저도 필자로 들어간 공동책인데 제가 요거를 우리 프로그램 하면서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는 기간 동안에 각국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네. 저는 뭐 전투사에는 제가 별로 네네네.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입문서로 해서 이걸 보고 있는데 주로 제가 보는 건 사실은 원자료들을 좀 많이 봅니다. 그래서 각국에 있는 이 아카이브라고 하는 문서 보관소에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주로 연구를 하고 하니까 그게 아무나 다 그냥 볼 수 있는 자료는 아니죠? 그건 이제 이 공개 요청을 또 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공개 요청을 안 하더라도 미국이 공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사실 책을 많이 사 보는 편입니다. 요즘에 뭐 전자책도 많이 나오고 하긴 하지만 옛날부터 사서 보는 게 좀 습관이 돼서. 아날로그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태평양 전쟁 같은 경우도 제가 예전에 일본에서 석사할 때는 일어책을 엄청나게 많이 사서 봤고, 다만 좀 저의 강점이라면 영어로 된 책들도 그 뒤로 많이 사서 봐서, 그러니까 나름 미일의 시각을 둘 다 좀 볼 수 있게 됐다는 부분인 것 같고, 미국에서도 갈 때 책을 많이 가져갔고 올 때도 책을 많이 가져와서 와이프한테 좀 구박도 많이 받기도 했고. 그러니까 막 배낭에 막 싸갖고 오고 그러셨던데. 네, 일본에 있을 때도 전사총소를 한 20권 정도 사서 그때 이제 사러 진보초에 갔는데 자전거를 타러 갔고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정말 좋은 책들을 많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그 엄청난 큰 가방을 사가지고 거기다 책 담아서 자전거에 메고 뭐 오기도 하고. 약간 즉흥적이야 이렇게 갔다가 있네 막 하고. 네. 이런 거죠 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도 해외 가서 책을 살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헌책방을 가요. 헌책방. 네. 목록을 가져가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가격이 반값에서 심할 때는 한 20%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그 관련 책들을 주로 구입을 하죠. 그래서 사실 책값을 안 쓰고 다른 데 썼으면 차 한 대는 샀을 것 같아요. 와. 네. 근데 많이 안 봤습니다. 사놓고 욕심나게 있어가지고. 아직 다 빼지도 못한 책들이 위에 좀 박스에 또 많이 또 들어. 박스에 쌓아놓고 예, 예. 뜯지도 못하는 상태로.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책들은 평생 안 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 봐요. 그 얘기가 있잖아요. 살아생전에 뭔가 이제 문제 있었던 사람들은 하늘에 올라가면 그거를 꼭 하게 한다. 그래서 이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하늘 올라가면 안 읽었던 책들 다 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우리한테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가족들한테 다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 책먼지를 그냥 다 맞도록 하고. 예. 역시나 공부하시는 분들의 스타일은 다릅니다. 저는 비교를 할 때 보통 지옥 얘기를 하면 야, 그거 밥 남기면 그건 남긴 거 나중에 지옥에서 다 비벼 먹게 한다 이렇게 하는데 안 읽은 책을 읽게 한다. 빨리. 예. 그게 더 끔찍하네요. 그러면 이왕 얘기도 나온 거 먼지벌레와 가족들의 건강을 해치는 그 아주 극악무도한 책들 나중에 박스로 그대로 가져오셔서 시청자 이벤트로 나눠드리는 거.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그거 좋은데요? 왜냐면 정말로 이 구하기 힘든 자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욕심이 있으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꼭 자리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샤를은 역시 기본적으로 IT를 좀 잘 이용하는. 이런 거. IT. 네. 근데 저는 이 역전다방 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특히 제가 일본 쪽 자료 정말 약하거든요. 일본 쪽 자료에 대한 좀 갈증이 있었거든요. 여기 나오신 분들이 그걸 너무 풀어주셔서 제가 그래서
책은 제가 뭐 공부 이런 거 없고요. 저 좀 책 공부하는 거 따로 있습니다. 뭐 연기학개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우리 박 원장님이나 심서영님은 역사학자시니까 저렇게 1차 사료도 열심히 모으시고 책도 엄청나게 모으시는데 저는 사실 그냥 취미로 전쟁사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가벼운 2차 서적들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이런 서적 아유 가볍네요. 와 가벼워. 뭐 이런 역사학자분들이 잘 써주신 내용들을 제가 그냥 읽는 쪽으로만 하고 있고요. 다만 뭐 제가 조금 더 역점을 두고 있는 거는 저는 집에서 일찍부터 구박을 받았습니다. 이 책 이렇게 쌓아놔서 뭐하냐. 그래서 제가 디지털화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직접 디지털화를 시켜요. 아 그렇죠. 뭐 이제 이북으로 살 수 있는 건 이북으로 사고 아닌 것들은 제가 직접 이북으로 만들어야죠. 와. 그래서 제가 요즘 집에서 책 써는 남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와. 이북으로 만들려면은 작두로 이제 책을 갖다가 썰어가지고 제본을 해가지고. 네, 제본을 뜯고 책을 썰어서 요즘 스캐너가 빨라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찍찍찍찍 해주는데 여하튼 매일매일 썰어서 써는 게 이만큼 나오고 있고요. 제가 나름 열심히 본 것은 아까 뭐 전사총서 얘기도 해주셨지만은 제가 1차 사료 못 건드려도 그 다음으로 이제 보통 권위 있는 자료라고 하는 것이 네. 각국 군대에서 내놓은 오피셜 공간. 히스토리들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것들은 내부 자료를 충실하게 이용을 해서 인정받은 역사학자 분들께서 잘 써주신 것들이어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자료들인데 제가 한 20년 전부터 2차 대전 각국의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해갖고 한 10년 전쯤에 다른 국가들 건 다 모았어요. 근데 일본 게 모으기가 어렵더라고요. 이 디지털화가 잘안 전사총서가 되니까. 70년대 막 나오고서 맞습니다. 이게 네. 다 절판이 되고 네. 저렇게 진보초 가야만 돼갖고 제가 어떻게 저걸 모으지? 진보초에 갔는데 저는 잘 많이 못 구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몇 권 갖고 있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일본도 드디어 한 몇 년 전에 방위청 방위연구소에 이걸 다 공개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참 얄밉게도 하나하나씩. 한 페이지씩만 공개를 해요. 그래서 한 페이지씩 넘겨야 볼 수 있게. 와. 제가 열받아갖고 그래갖고 프로그램을 짜갖고 그걸 이제 로봇을 만들어 프로그램을 직접 짰다고요? 이공개니까 그걸 해갖고 자동으로. 넘기기 네. 위해서 그걸 다 다운받아서 네. 그 104권 전체를 갖다가 PDF로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 뒤로 한을 풀었죠. 제가 공유를 받았습니다. 진짜? 네. 저의 그 노력과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이제 와 능력자. 근데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 큰 계획을 세우시고 필요한 자료를 딱 정리하시면 발로 뛰어서 그거를 자전거 타고 싣고 오면 이쪽에서 데이터 센터에 저장을 하시고 자료공이 뿌리고. 어벤져스입니다. 자료와 관련된 실물을 가지고 계시고. 네, 어벤져스. 근데 너무 욕심은 내지 마십시오. 어차피 제작진이 가서 봤는데 우리나라 말로 된 게 없어가지고요. 못 읽는다고. 아 문제는 그거예요. 다 일본. 다 원서예요.